매일 아침 7시 정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깔끔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아내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갈 회사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공장 기계를 돌리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거래처 배달까지 직접 뛰느라 의심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거짓말은 한 달, 2달 조용히 쌓여갔고 그 사이 가정의 돈은 소리 없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 아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장 큰 배신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 영도구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배어있는 골목 안쪽에 낡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듯 투박한 글씨로 하진 세탁이라고 적혀 있는 그 공장의 주인은 올해 40살이 된 윤하진 씨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 작은 공장은 그녀가 두 손으로 일으켜 세운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공간이었습니다. 하진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문을 열어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포장된 세탁물을 거래처별로 분류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 아침 도시락을 싸고 등교 시간에 맞춰 깨웠습니다. 12살 첫째 딸 수아와 10살 아들 준서는 엄마가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스스로 챙겼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기쁜 일인지 미안한 일인지 하진 씨는 늘 헷갈렸습니다. 남편 이정우 씨는 영도에 있는 중견조선소에서 설계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된 두 사람은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기대며 버텨온 부부였습니다. 정우 씨는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회식이 있는 날에도 집에 오는 길에 아이들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적어도 하진 씨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윤하진 씨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어선을 몰았고 어머니는 항구 근처에서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손을 가만히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 들어가 설거지를 거들었고 주말에는 어시장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기특하다고 했지만 하진 씨 본인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버티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올라온 하진 씨는 의류수선점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었고 꼼꼼했기 때문에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동네 세탁소로 자리를 옮겨 세탁과 다림질 기술을 익혔습니다. 일이 손에 붙자 더 크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에 보증금을 긁어 모아 작은 세탁소 한 칸을 임대해 혼자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단골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씨를 처음 만난 것은 하진 씨가 27살이던 봄이었습니다. 조선소 직원들 작업복 세탁을 맡기러 온 정우 씨는 말수는 적었지만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부터 세탁물을 찾으러 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늦었다고 했지만 그게 핑계라는 것을 하진 씨도 알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영도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두 사람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하진 씨는 세탁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배달을 다녔고 수아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업은 채 공장을 지켰습니다. 정우 씨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둘이 합쳐 조금씩 공장 설비를 늘려나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영도 안에서 꽤 알려진 업체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3년 초였습니다. 이정우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도 핸드폰만 들여다보았고 하진 씨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는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진 씨는 처음에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싶었습니다.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들어왔었습니다. 물어봐도 별거 아니야라는 말만 돌아왔고 그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 없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나중에 하진 씨는 그 참음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정우 씨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 조선소 희망퇴직 신청했어. 하진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와 준서는 아직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제? 지난달에.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보다 그 한 달의 침묵이 먼저 가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진 씨는 그날 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니 곁에서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진 씨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편은 희망퇴직 이후에도 매일 아침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물으면 지인을 만난다고 했고 무슨 일인지 물으면 알아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들은 언제나 길지 않았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 봉투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하진 씨는 공장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정우 씨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투자처가 생겼어. 이번엔 진짜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하진 씨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투자처가 생겼다는 그 한마디가 하진 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흥분한 기색도 없었고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다음 날 아침에도 또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진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퇴직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사람이 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투자인지 어디에 얼마를 넣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참다 못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좀 더 알아보고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대화는 늘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진 씨는 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캐물으면 예민하게 받아치는 남편의 태도가 무섭기도 했고, 혹시 괜한 의심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더 손해일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것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비 봉투가 전달보다 더 얇아져 있었습니다. 하진 씨가 물어보면 요즘 좀 빠듯해서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퇴직금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정우 씨는 잠깐 굳었다가 필요한 데 쓰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필요한 데가 어딘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는 공장 수입으로 생활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에는 더 많은 금액을 보태야 했고, 세 번째 달에는 아이들 학원비까지 자신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랜 거래처 사장인 박 사장이 세탁물 수령을 하다가 아무 말 없이 하진 씨 옆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부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진 씨는 잘 지낸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사장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남포동 쪽에서 봤거든요.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요. 그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좀 그래서요. 남포동.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좀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슴 한편에 돌덩이 하나가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남포동 일대에는 외국인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하진 씨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 씨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역을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것이 남편 차에 달린 블랙박스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직후 하진 씨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공장 사무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지난 한 달치 영상을 처음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치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마트 주차장이었고 지인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넘기다가 하진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영도가 아닌 낯선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카지노가 입점해 있는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평일 낮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주차장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진 씨가 알지 못하는 주소 앞에 세워진 영상들이 여러 개 더 있었습니다. 주소를 하나씩 검색했습니다. 두 곳은 불법 사금융 관련 언급이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라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곳은 별다른 정보가 없는 조용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 자리에 한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 씨는 정우 씨 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통화에서 하진 씨는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희망퇴직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경비 처리 관련 문제가 드러났고 권고사직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고 정우 씨도 밖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동료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사모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진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공장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맑아진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게 믿는 것이 불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진 씨는 서랍에서 은행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공장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상담 안내문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하진 씨에게 아무 말도 없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진 씨가 13년을 일궈온 공장을 담보로 말입니다. 그날 밤 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장 담보로 대출 알아봤어요. 정우 씨는 잠깐 굳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알아본 거야. 아직 결정한 건 없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없었어. 타이밍? 하진 씨는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툼으로 번지면 아이들이 들을 것이었고 이 상황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참에 좀 더 믿어봐라. 정우가 큰 걸 준비하고 있어. 괜히 발목 잡지 말고. 하진 씨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발목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생활비를 채우고 아이들을 홀로 챙기고 불평 한마디 없이 공장을 돌려온 쪽은 자신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하진 씨의 이름으로 된 삶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하진 씨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하진 씨가 그냥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하진 씨는 혼자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들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공장을 처음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5살에 보증금을 긁어 모아 문을 열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킬 것이 생겼습니다. 수아와 준서가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편 없이 살아가는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두렵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버티다가 아이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날 밤 장부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았습니다. 공장 임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설비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허술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같이 있을 거라는 전제만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 씨는 처음으로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무너지기엔 아직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현실을 정리하기로 한 그 결심이 하진 씨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검색하던 그날 아침을 하진 씨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용기가 시작되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결심이 거창한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조용한 자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진 씨가 찾아간 법률사무소는 영도에서 버스로 2정류장 거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수수했고 대기실도 좁았습니다. 상담을 예약한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찾아가서 문을 열고 이름을 말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사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말이 빠르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 정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이 하진 씨에게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하진 씨의 상황을 감정이 아닌 현실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상담은 2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진 씨는 공장 임대 계약서와 설비 관련 서류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검토하면서 담보대출을 막기 위한 절차와 재산명의 정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하진 씨는 메모장에 받아 적으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진 씨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잃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공장 관련 서류 일체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서와 설비 구매 영수증과 거래처, 계약서를 파일에 담아 공장 사무실 안쪽 서랍에 자물쇠를 달고 보관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스스로 지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 통장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아와 준서 명의로 된 통장이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실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도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정우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돈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것만 들어가면 다 해결돼. 딱 한 번만 믿어봐. 하진 씨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천이면 돼. 공장 설비 담보로 하면 금방 되잖아. 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이미 결정이 서 있어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는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신이 협조 안 하면 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정우 씨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하진 씨가 그런 식으로 선을 그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진 씨는 그 뒤 오랫동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세월 전체가 거짓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좋았던 시간도 있었고 기댄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진 씨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하진 씨는 거래처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인근 병원 린넨 세탁 계약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알아보던 거래처였는데 남편 일에 신경을 쓰느라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사흘 뒤 계약이 되었습니다. 소소한 성과였지만 하진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안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 공장은 하진 씨의 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밤 하진 씨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저녁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수아가 오늘 엄마 얼굴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더니 수아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좀 더 엄마 같아. 하진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힘을 주지 않고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열흘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우 씨가 투자 사기 관련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하진 씨의 말을 듣고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자고 했습니다. 이틀 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가 어울렸던 투자 브로커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정우 씨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거짓말의 자리에 도박이 있었고 그 도박의 자리에 사기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수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정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게. 하진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하진 씨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진 씨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봉투를 열어보다가 굳었습니다. 하진아, 이러지 마. 하진 씨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선체로 말했습니다. 실패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서 떠나는 거예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하진 씨가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감당해온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장부를 들여다보며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하진 씨는 아이들 방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등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를 켜자 늘 듣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진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아침이었지만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배달 목록이 어제와 같이 사무실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와 준서가 잠에서 깨어나면 아침을 먹여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오늘도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기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이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던 구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진 씨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정확히 11달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공장 사무실 칠판 앞에 서서 이번 주 배달 일정을 적고 있었습니다. 병원 린넨 2곳과 호텔 세탁물 1곳과 요양원 정기 계약까지 칸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칠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옆에 새보드판을 하나 더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공장 안쪽에서는 28살 직원 은지 씨가 건조가 끝난 세탁물을 꺼내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들어온 신입이었는데 손이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옆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오전에만 나오는 최 씨가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던 공장에 사람이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하진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해 봄부터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 근처 요양원과 소형 숙박업소와 어린이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날도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된 곳이 있다는 말을 들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갔습니다. 하진 씨는 화려한 제안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겠다는 것과 세탁물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재처리해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2가지를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였습니다. 1달, 2달 약속을 지키자 소개로 연결되는 거래처가 생겨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근처 병원 원무과장에게 하진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다시 인근 호텔을 소개받았습니다. 발로 뛴 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결국 칠판이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12살이었던 수아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아는 이틀 동안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진 씨는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아 옆에 앉아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도 너희를 사랑하고 엄마도 너희를 사랑해.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 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어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인이었습니다. 10살이었던 준서는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진 씨는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이 되면 준서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간식을 놓아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 준서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하진 씨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버티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버텨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뒤 정우 씨는 아이들과 한 달에 2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 저녁 하진 씨는 정우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배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긴장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 잘 크고 있어서 고맙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오래 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 건 아이들 덕분이에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은 하진 씨가 일찌감치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이혼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반면 정우 씨의 사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투자 사기 관련 수사에서 정우 씨는 단순 연루자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피했지만 민사 소송이 여러 건 걸렸습니다. 퇴직 전에 받았던 퇴직금은 이미 도박과 투자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선소 업계에서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그가 새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하청 현장을 전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진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생각과 잘됐다는 생각 중 어느 쪽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의 삶과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의 삶이 결국 다른 곳에 닿는다는 것을 하진 씨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느리지만 공평했습니다. 그 무렵 거래처 박 사장을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카지노 주변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공장이 많이 달라졌다며 반색했습니다. 사모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훨씬 편해 보여요. 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예요.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서 견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하진 씨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자신의 지난 11달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를 켜기 전에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영도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골목, 이 공장, 이 새벽 냄새가 하진 씨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25살에 처음 문을 열던 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기계를 켰습니다.
특유의 진동과 함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강해서 버텨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했다면 처음부터 상황을 막았을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알아챘을 것이었습니다. 더 빨리 결정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고 흔들렸고 혼자 울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너지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아와 준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있어야 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불이 켜진 집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텼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 밥을 차려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작은 이유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1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그것을 깨달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강해야 한다는 무게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려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흔들리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아와 준서가 잠에서 깰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요즘 학교에서 진로 탐색 수업을 들으면서 나중에 인테리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서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번 학기 학교 대표로 뽑혔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것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진 씨에게는 가장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하진 씨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밥을 앉혀놓고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 썰면서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고성 항구 근처 백반집에서 새벽부터 국을 끓이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도 그냥 무너지면 안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대를 건너 같은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잠시 후 준서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밥 됐어. 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거의 됐어. 손 씻고 나와. 아무것도 아닌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 씨에게 그 평범함이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드라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을 오늘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수아가 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하진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좋아? 수아가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해 보여. 예전이랑 달라. 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밥을 떴습니다. 맞았습니다.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지금의 하진 씨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완성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영도 골목 안쪽 낡은 간판 아래서 매일 새벽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하진 씨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가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진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소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